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순서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2018년 전망으로 가볼까 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1월 1일날 우리 심용환 작가님께서 역사학자가 보는 2018년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IT 전문가가 보는 2018년 전망. 네. 그래서 주제는 굉장히 핫한 주제죠. 비트코인. 그렇죠. 네, 2018년을 바라보면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야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뭐다 정도는 대략적으로 그림은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쉽게 푸실 수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거든요. 김프로쇼가 영화와 팟캐스트긴 하지만 시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작년 한 해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시사가 너무 정치 이슈에 매몰되어 있었다. 물론 그래야만 하는 시즌이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사란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폭을 넓혀볼까 합니다. 저희의 소양이 뭐 안 되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흉내내고 싶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렇죠. 얘기를 좀 들으면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힘 닿는 대로 까이기도 많이 까이는데 많이 까요. 뭐 하여튼 즐겁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고견도 듣고 아마도 이게 길면 1월 전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대한 전망 시리즈들을 가능한 한 저희가 관심 분야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비트코인.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뭐길래 이렇게 난린지. 그렇죠. 네. 지난해 말부터 네. 거의 이제 굉장히 핫하게 뉴스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개념을 잘 모르면 그렇죠. 뉴스 자체를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근데 앞으로 계속 오르내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알아보고 가는 것도. 네. 그럼 뭐 설사 들었는데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그럼 뭐 다음번에 저희가 또 한 번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혹시 듣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좀 나누고 싶으시거나 네. 뭐 이런 주제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게시판이나 메일이나 통해서 주시면 의견 주시면 네. 저희가 그 분야에 최대한 저희와 가장 대화를 잘 나눠주실 수 있는 게스트들을 열심히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올 한 해도 알차게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한인수 이사님이라고 계신데 아, 멋있으세요, 이분이. 네, 이분 모시고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금강1894에서 신한 역할을 맡은 최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새로운 분을 모셨어요. 여태까지 저희가 모셨던 분들은 배우분이시거나 팟캐스트에서 그래도 많이 좀 구경하실 수 있었던 분들 아니면 뭐 시사이시거나 그랬는데 공연이시거나 오늘은 이 테크놀로지 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경제와 테크놀로지까지 다루게 됐습니다. 팟캐스트의 진정한 종편이 됐습니다. 네. 한인수 이사님을 모셨는데요.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인수라고 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우리 김 PD님을 옛날서부터 꼭 이 프로그램 한번 나왔으면 한다고 졸랐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시즌 1부터 나오시고 싶으시다고. 아, 정말요? 근데 도대체 테크놀로지를 시즌 1 어디에 편성할 것이냐.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에요. 진짜 나오고 싶었는데. 아유, 맞습니다. 김프로 그러면 한인수 이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고 대략적인 소개는 그래도 드리고 가야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인텔에 근무하실 때 제가 처음 뵀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이제 KB 투자 에도 계셨었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잠깐 삼성전자에도 삼성전자에도 있었어요. 계셨었고 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기획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담당하시고 지금은 이제 보안 업체 네. 네, 어떻게 되죠? 지금 다니는 회사 이름은 펜타 시큐리티. 네, 펜타곤 할 때 펜타. 네. 네, 거기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뭐 기술을 직접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옆에서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면서
그걸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네이버 랩스에도 계셨고. 주로 IT 분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리 같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군요. 원래 설명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 왜냐면 기획 업무란 게 사실 알고 보면 설명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맞습니다. 통역사지, 통역사. 그렇죠. 일종의. 네. 네. 테크니션들과 또 일반 사람들의 중간에서 네. 통역을 하시는 뭐 요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경제 TV 방송 부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패널을 맡고 계신다고. 네. 경제 TV에 이제 증권 중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증권회사에 다니신 이제 임원분 한 분이 아무래도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기술을 아주 쉽게 기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나 전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알아들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 해서 이제 몇 번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SBS, CNBC에서 나오셨었고, MBN. 매일경제 TV. 매경 TV. 네. 거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프로가 됐네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상위 몇 %의 그 지적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아주 격전없게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난해를 그래도 나름 핫하게 달군 이슈가 비트코인 이슈가 있는데 네. 저처럼 과문한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냐? 코인이라니까 뭐 돈인가? 저도 그렇게 이게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 방송이. 비트코인 하는데 궁금하긴 한데 열심히 찾아보고 싶진 않은. 하지만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네. 글씨 써 있는 거로만 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를 찾다가 저희가 한예지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설명할 때 금화들을 이미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저 실제 동전인가? 근데 비트가 붙어서 랩인가? 비트 주세요. 이런 거. 네. 이 정도로 무식합니다. 이런 유머를 주고받으셔도 되는 방송이군요. 좋은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상정해 놓고 그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희 뭐 부모님의 세대에 설명을 드리는 기준 놓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투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른 방송에서. 근데 실험 삼아서 한 개 샀었죠. 그때 100만 원 정도 됐을 때. 근데 이게 값시간에 올라서 무서운 마음에 팔아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무서우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얼마에 파셨습니까? 300만 원 정도 됐을 때 팔았어요. 예, 벌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잠하다가 올해 9월 달에 정부에서 금지하는 조치가 이제 추석 전에 굉장히 센 조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좀 샀죠. 그때는 이제 새 가슴이 점점 더욱 새처럼 돼서 네, 50만 원어치를 샀어요. 네, 50만 원 비트코인을. 그때 한 650만 원 정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연말이 딱 되니까 2,200만 원. 굉장하잖아요.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다른 분한테는 추천을 도저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추천드리긴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란 개념이란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부터 이제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어? 그럼 주식 같은 건가? 아니 부동산 같은 건가? 도대체 비트코인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아예 쉽게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요? 흔히 가상화폐라고들 많이 부르시잖아요. 네.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가상통화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이게 형태가 없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는 가상화폐 중에 그래도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가상화폐 동작의 원리보다는 이게 얼마나 올라갈 거냐, 가격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런 관심이 많으신데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오래됐어요. 그리고 만든 당시에도 개혁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져서 그동안에 은행에서 만들어지는 실물 화폐 이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 또는 불만스러운 부분 이런 거를 개혁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화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없고 그다음에 중앙통제기관도 없고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고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보는 개념으로 출발한 거예요. 아무런 형태도 없이. 단지 인터넷에 프로그래밍 하나 쏠랑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사전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 얘기에. 이렇게 보고는 아이 블록체인도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모르겠는데 블록체인은 뭐니?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근데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을 완성한 거예요,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원래부터 있었고 뭐 그걸 응용해가지고 뭐 화폐로 만들 이런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들었다. 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분들은 다 은행, 인터넷 뱅킹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인터넷 뱅킹에서 돈을 주고 받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행이라는 신뢰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송금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갈 거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만일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은행이 완전히 망했다. 그 은행이 망했다. 그럼 거기에 내 돈이 실물이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원래 네. 장부만. 은행의 전산센터에 있는 서버에 내가 돈을 주고받은 기록과 내 잔고가 남아있는데 그 기록이 어떤 뭐 폭탄을 맞든 아니면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데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그런데 내가 돈을 순이에게 100만 원을 준 기록 그리고 내 잔고가 뭐 100만 원이 남아있다. 이 기록이 한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0만 군데에 흩어져서 다 서버에 있다고 하면 최소한 하나만 살아있어도 나머지는 다 망가져도 하나만 살아있어도 거기에 있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내 기록이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의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예요. 한 군데에만 저장하지 말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PC에 장부를 똑같이 복사해서 다 갖고 있으면 그게 다 망가지지 않는 한 탈중앙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망가지지 않는 한 괜찮지 않겠냐라는 것도 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서버가 하나 큰 게 가운데 있고 그거에다가 내 돈을 맡겨놓고 그 기록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백업을 한다고 해도 어디다 저장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망가졌을 때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돈을 주고받는 기록을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모든 컴퓨터들한테 저장을 딱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보이게 저장하면 안 되니까 네. 암호화 해가지고 네네. 저장하는 네, 이런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한데요. 네. 그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아, 그 한 블록에 한 사람만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 이름은 없고 계좌번호만 있는 겁니다. 네. 받는 사람이 계좌, 주는 사람이 계좌만 있고 사람이 사실 실명제 은행 계좌는 아니에요. 이 계좌가 내 거라는 건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계좌 번호하고 주고받은 기록만 남아 있는 건데 그거를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암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 블록을 완성하게 되면 다음 블록에는 한 블록의 사이즈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사이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큰 데이터처럼 은행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격된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블록을 완성하고 난다면 다음 거래가 모아서 또 일정한 사이즈의 규격의 블록을 모아서 다시 암호화해서 연결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체인처럼 하나 블록들이 둘씩 그냥 체인처럼 탁탁탁탁탁탁 붙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붙이는 방법은 물론 이게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나 이런 거로 붙이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용어 사용해도 되나? 해시 함수 이런 거 써도 되나? 이런 얘기. 말씀해 그렇죠. 주세요.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을 그래요? 뿐이지. 네. 그럼 첫 번째 블럭이라는 거를 블럭이 하나 완성됐으면 그걸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 용량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하면서 크기를 줄이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시 함수라고 부르는. 두 번째 블럭에 특정한 영역 안에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해시 함수의 특성상 거꾸로 풀 수는 없습니다. 해독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본과 대조해 봤을 때 이게 위조다 아니다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크기를 줄여서 다음 블럭에다 특정한 그 사이즈의 파일 블럭 안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내용을 딱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 블럭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블럭을 완성할 때는 그 두 번째 블럭을 다시 해시 함수로 크기를 줄여요. 그리고 세 번째 블럭의 특정 영역에 적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붙이지 않아도 개념상으로는 블럭과 블럭이 암호 함수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유전자 같은 거라는 느낌도 드네요. 내 DNA가 자식에게, 손자에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네네네. 근데 인장처럼 남아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역시 대단하시군요. 방송 오래 하시다 보니. 근데 이거는 세대를 한 블럭에서 한 블럭 넘어갈 때 10분에 한 번씩 만들게 돼 있어요. 한 세대. 10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씩 블럭이 성생되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고요. 네. 새로 나온 다른 체인들은 너무 기니까 뭐 3초에 한 번씩 생성되게 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을 쓰는데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블럭을 하나씩 만들기로 규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이라 그러면 이제 알아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신 분이 계시면, 블록이라는 게 이런 거니까, 이를테면 저희 셋을 한 블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3명의 기록, 왔다 갔다 한 기록을 딱, 요 한 블록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3사람, 뭐, 배 감독과 황대리와 뭐, 요 3사람을 또 한 블록으로 해놓으면, 이 블록에 있는 내용을 저쪽 블록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붙일 때는 요걸 암호화해서, 저쪽 쪽에다 붙여서 그거 된 거를 또 줄여서 네네. 다른 블럭에다가 또 붙이고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붙이니까 이게 양이 많아지면 많아지죠. 네네. 다 하나하나 해킹을 해가지고 가기가 네, 맞아요. 어렵겠군요. 해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다가 돈을 비트코인을 몇 개 넣어라 이런 위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맨 위에서부터 다시 해시 함수를 풀어서 다시 찾고 거기에 있는 걸 풀고 하려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시 함수라는 거 하나 푸는데도 슈퍼컴퓨터로 뭐 몇십 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걸 지금 블록 사이즈가 뭐 40 몇몇 개 이렇게 큰데 그 가운데 있는 걸 하려면 하나의 장부를 해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풀어서 조작을 해야 돼요. 해킹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그걸 10분 안에 해내야 되잖아요. 10분 만에 하나 한 블록씩 생기니까. 그러니까 해커도 바쁜데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거 하느니 딴 거 하자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해킹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고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블록체인의 형태로 만들어진 가상화폐 중에서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그 자체가 해킹된 기록은 아직 없어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주고받을 때 중간에 탈취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아니면 가짜 주소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계좌 주소처럼 되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계좌에서 다른 사람이 계좌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해커가 자기 주소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탈취하는 사례는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위조하거나 해서 뭐 했다는 기록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도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뭐 2,100개인가요? 그리고 더 이상 생산 안 한다고 하고 그 자체로도 이론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의 사이버상의 금가루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은 한 10만 군데 이상에서 받지를 않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네. 우리나라도 한 150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네, 실제로 가보면 안 받아요. 요즘 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는다고는 되어 있는 데가 늘고는 있는데 기록상으로 늘고는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받는 데가 늘어나서라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놓으면 네, 나중에 언젠간 이것이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의 가치를 보고 많은 분들이 초기엔 그렇게 많이 몰렸어요.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미래 가치보다는 약간 그 우리 2000년이나 98년에 하는 그런 식으로. 네네. 네. 그때 코스닥 우리 시장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소문 막 묻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이 생길 때가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의 화폐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발행수 자체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겠다. 누군가 통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뭔가요? 실물화폐는 사실 은행이 그 역할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비트코인이란 걸 세상에 내놓을 것이며 얼마큼 하면 수량을 조절한다라고 결정하는 건가요? 아, 역시 굉장히 이런 질문은 제가 살다 이런 멋진 질문은 비전공자인 분에게 처음 들어봤어요. 야, 이런 질문은 그런 질문 진짜 오랜만에 진짜 들어봅니다. 네. 발행하는 주체가 없지만 네.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소프트웨어를 짜는 주체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권한 초기 개발자 그룹들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개발자입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오픈을 해놨어요. 소위 오픈 소스라고 요즘 사람들이 부르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코드를 오픈해서 공개해놓고 이대로 운영한다고 공표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방식, 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경하려면 지금 현재 그 이해 집단으로 참여한 채굴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이나 모든 가상화폐. 하여튼 이 화폐를 믿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없으면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변경,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취약점을 찾아서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오픈소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자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에 변경할 때 최종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요? 이름 몇 명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초기 개발자 멤버들 중에 사토시 나카모토 뭐 이런 사람인가요? 그 익명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자체가 익명이에요? 네, 익명입니다. 네, 누군지 실명은 아닙니다. V4 벤데타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누군가 만들어서 통제하고 결정하는 일종의 약간 느슨한 연대, 개발자들의 연대, 거기에서 수익을 벌겠다는 목표로 만드는 영리 기업이 아닌 또는 국가가 아닌 느슨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연대에서 어차피 이거는 프로그램이니까 일종의 그 프로그래밍상에서 비트코인의 수량 자체나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채굴은 또 무슨 개념이냐? 네. 점점 난이도가 깊어지는 질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들 힌트를 채굴자. 채굴 뭘 채굴해? 네. 채굴이 개념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분산해서 전 세계에 PC가 막 많아야 되잖아요. 이걸 다 나눠 가지려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공짜로 제공해 줄 일은 없잖아요. 왜냐면은 어떤 일을 두 가지 해야 되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역할을 채굴이라고 불리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거래가 일어날 때 그 진짜인지 아닌지 장부를 확인해 보고 블록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고 또 만든 블록을 전 세계에 있는 그 채굴자들한테 그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람들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럼 그거는 컴퓨터가 많은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프로그램 구동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공짜로 해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빨리. 거기서 만들어낸 개념이 채굴이라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니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시스템도 유지하고 매일 켜놓고 전기 써가면서 시스템 유지하려면 일정한 보상을 해주겠다.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비트코인을 보상해주는 것도 프로그램화돼 있어요. 아까 해시 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함수. 풀기 어려운 함수인데 해시 함수의 난이도를 조금 쉽게 해서 좀 고급 고사양의 컴퓨터를 막 열심히 돌리면 운 좋게 하나 정도 답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줘요. 암호를 풀어야 되거든요. 암호를 푸는 방법은 요즘은 컴퓨터를 열심히 돌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난수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씩 변경하면서 정답을 찾을 때까지 컴퓨터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컴퓨터를 켜놓고 계속 전기를 동원하고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을 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별명이 마이너 채굴자라고 불렸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채굴을 컴퓨터 돌려서 비트코인을 컴퓨터 켜놓고 프로그래밍을 24시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맞아요. 우리 옛날에 그 P2P로 막 영화 주고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주고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꺼져 있으면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유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옛날에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게 발달할 때도 전 세계에 있는 켜져 있는 컴퓨터에 남아있는 파워를 가지고 뭐 슈퍼컴퓨터처럼 동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컴퓨터 안 켜 있고 안 쓰면 예측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런 과거의 어려운 P2P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생각해 보니 결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마케팅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 그걸 프로그램 만들었고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채굴자입니다. 근데 채굴자가 이제 세력이 좀 커졌어요. 왜냐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채굴자들의 규모.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수백만 대 이상의 컴퓨터. 전 세계에서 채굴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있는 한 51%의 채굴자가 동의를 해야 장부 블록이 인정이 되는 그런 체계거든요. 나눠져 있는 장부를 100%까지는 아니고 51%만 인정하면
이 장부가 위조되지 않고 진짜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 채굴자들이 점점점 돈을 많이 벌면서 또 컴퓨터도 막 새로 막 만들고 다른 채굴자랑 같이 공장도 만들고 연합하면서 힘이 세졌습니다. 이 집단이 점점점 생겨나가면서 처음에 비트코인이 만들었을 때 그런 숭고하고 아름다움이 많이 좀 훼손되긴 했죠. 그게 다 돈이 되니까 이렇게 달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방식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채굴을 통해서 어렵게 원 비트, 투 비트씩을 얻어냈단 말씀이죠. 그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실물은 아니겠지.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들인 건가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가상의 개념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진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리를 잡아나갔고, 그리고 지금은 초기보다 점점점 캐기가 어려워진, 왜냐면 문제의 난이도를 점점점 어렵게 만들수록 정답을 맞춰서 비트코인을 하나씩 찾아내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여했던 사람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찾아서 자기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하나 찾는데 슈퍼컴퓨터 막 돌리고 그럴 정도로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이거 점점 질문들이 많아지네. 재밌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받는 건 즐거움이 큽니다. 아주. 비트코인이란 것이 결국에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면 실물 경제에서 근본위 경제 체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컨셉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물 경제는 약간 반대합니다. 네. 맞아요. 가상화폐끼리는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실물 경제로 넘어왔을 때 과연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만의 논쟁이 많이 커요. 근데 말씀하신 건 가상화폐끼리는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컨셉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실물 경제는 기축통화 달러를 기준으로 돌아가지만 사실은 그 달러는 금을 기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화폐의 가장 근본으로 가면 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는 그 금의 위치를 비트코인이 차지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소위 암호화폐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게 제일 먼저 비트코인이고 그 이후에 또 성공한 게 이더리움이라는 거. 그 이후에 또 많은 화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소위 토큰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가상화폐를 토큰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토큰을 가지고 가상세계에서 통용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다음 세대의 코인들이 만들 때 나 돈을 안 줘도 되니까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나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지만 뭐 돈을 주실 필요는 없고 비트코인으로 주시면 그거 받아서 제가 팔아가지고 조금씩 개발할게요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다음 코인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모델이 대부분의 이후 세대에 만들어진 가상화폐의 모델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코인 경제가 결국은 처음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출발점으로 했기 때문에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기술을 만들어서 암호화를 잘 할 수 있는 여러 컴퓨터에다가 분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뭐 대단히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닐 테니까 누군가도 그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 우리도 만들어. 왜 제거만 다 만들어서 써야 돼? 똑같이 만들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이더리움이니 뭐 이런 다른 이런 것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것들을 만들 때 얘네가 원래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만들면 돈 대신에 쟤네 걸로 주세요.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다양한 돈들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 대세 화폐가 된 건데요.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랑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제일 그 영어 광범위하게 대세 화폐. 대세가 된 화폐 맞습니다. 많이 쓰는 거니까 품질의 우수성 이런 걸 논외로 치더라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유통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비트코인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는 이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의 가치가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현재 통용되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은본위 체제에서 금본위 체제로 넘어갈 때 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금으로 주세요 했던 거랑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제가 경제학을 공부 안 해가지고 그 개념이 제가 생각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기준이 됐던 실물이 은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은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시절이 그 과도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때 은 안 받아도 되니까 금으로 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비트코인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랑 같은 개념인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비슷하고 보면 되죠.
더 이상 은은 금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그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내가 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으로 내 삶의 몸으로 부딪히는 무언가 실물들을 교환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비트코인이 그렇게 실제로 지금 실물 경제에서 쓰임새의 유통이 되는 건가요? 실물 화폐로 변환이 되고? 실물 화폐로 바꾸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마치 그 거래소에서 돈으로 바꾸는 서로 사고 팔면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 사고 팔듯이. 거래소에서 내 비트코인 10개, 10개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0.0001개를 팝니다. 그럼 이제 그 돈으로 받을 수 있고 돈을 찾을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부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계좌 번호하고 그 계좌의 주인은 전자지갑 갖고 있는 개인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따지면 궁극적으로 비실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금 세탁용으로 많이 사용했대요. 그러겠네요. 혹시 그 2017년에 전국을 휩쓸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기억나시나요? 랜섬웨어는 잘 아시죠? 랜섬웨어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달라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돈 대신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받아다가 어디에선가 환전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달라고 한 이유는 계좌 추적이 어려웠고 지금은 많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을 받아서 몰래 어디서 환전하고 거래소에서 환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환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건전한 방식의 통화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는 이 비실명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또 이게 국경을 넘기 쉽기 때문에 전자지갑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자금 도피, 중국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그런 엄청난 수요가 2015년 이후부터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초기에 음성적인 거래. 사회 문제화되기도 했었겠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제를 조금 하는 것 같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좀 뭐 제도적으로 좀 양성화하거나 뭐 이러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규제를 하거나 그런 편인가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로 법이 만들어져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관계 당국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계속적으로 발표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 쪽에 더 무게가 실려져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토큰을 발행한다는 ICO라는 제도, 그러니까 토큰을 만들 테니 돈을 주세요. 그 ICO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다단계 사기. 굉장히 막 몇천억씩 막 사기당한 사례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짜 유사 수신 행위. 이런 범죄가 너무 많아서 사기를 당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빨리 막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규제 일변도를 쭉 강력하게 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환금성, 그러니까 실제 화폐로 교환이 되는가, 교환한다면 어떤 식으로 교환하는가, 그리고 그 교환 가치가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양성화되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네,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양성화된 거죠. 왜냐면은 이제 누구나 거래소를 통해서 뭐 예치금을 하고 증권 거래하듯이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사고 또 샀던 거를 팔고 할 수 있으니까 사고 팔면서 환전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누적되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건전한 투자 방향으로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자율규제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놨고 불법적으로 해외 송금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놨기도 했고 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지금은 막 굉장히 서둘러서 집어넣고 있는데 그분들 큰 규모의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나서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규모가 좀 작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아직도 좀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들 중에서 좀 오래됐거나 대표적으로 좀 꼽히는 곳들이 어디입니까?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빗썸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빗썸. 그다음에 코인원이라는 회사가 있고 코인원. 코빗. 네, 그 밖에도 한 두세 개 회사들이 더 있는데 그 세 개 회사가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이라는 회사는 여러 번 해킹을 당한 적도 있고요. 작년에 연말에 큰 문제가 몇 번 있었죠.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저기 해킹당해서 파산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큰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 해킹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2014년도에 해킹으로 거래소가 파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그런 사태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래소라는 게 멋져 보이잖아요, 이름이. 거래소인데 사실은 그냥 웹페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금융이든 아니든 뭐 아니면 통신 판매든 전자상거래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요. 지금 얼핏 듣기에도 관할을 하는 것이 딱 한 군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법이라든지 내지는 뭐 이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딱 관장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는 데가 있나요? 없죠. 네, 왜냐하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냥 보안의 관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에서도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고 금융거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감독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업태가 예를 들어서 금융업이다 그러면 관련 기관이 딱딱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은 전자상거래 관련된 법이니까 주로 과기부, 정통부 이런 데서 감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식이 되냐면 그런 부서들은 규제도 하지만 산업 육성을 중심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에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부서예요. 그래서 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규제할 만한 법은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내가 관할하는 영역이니까 내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기관이 명쾌하진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것은 사이버 안전을 지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런 해킹 사건이 나면 진단을 합니다. 사이버 경찰 수사대랑 같이 들어가서 분석하고 뭐 포렌식 수사하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가서 그분들은 뭘 하냐면 이제 개선 상황을 알려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를 알려주거든요. 그거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딱 뭐 관련 법이 명쾌하게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싹 모아서 관장하는 기관은 아직 없는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가 비트코인을 둘러싼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속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조차도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 생태계, 메커니즘 이런 게 명확하게 다가오지가 않고 국제화폐처럼 통용되는 것 같기도 한데 로컬 화폐로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소속이 불명확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 것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제도가 오히려 만약에 제도나 규제기관이나 어떤 진흥기관을 세팅을 하게 된다면 위정자들이 한다면 가상화폐가 앞으로 만들어낼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향후 10년에서 20년간에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는 비전을 먼저 논의하고 그 계획 하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걸 참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은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회로 가시라고 막 이렇게 박수치지 않고 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선출직은 안 됩니다. 네, 좋은 정책을 막. 저도 이게 올해부터 새로 쫙 시작해 보기도 했지만 2016년서부터 또 봤거든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할까? 2017년에도 봤는데 2017년이 제일 많이 변했어요. 거기를 딱 돌아보면 달라져 있어요. 새로운 화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2017년 초에는 그렇지 않다가 비트코인의 단점들을 개선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기능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기능까지 구현이 가능하게 됐냐면 누구나 쉽게 새로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무슨 작은 코딩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걸 모태로 놓고 그 위에서 동작되는 새로운 코인들이 자꾸 일어나는 수백 개씩 새로운 코인들이 생긴 거예요. 마치 비트코인을 기반에 놓고 생겨난 것처럼.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빠르게 더 많은 양. 네, 더 많은 양을.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소위 격가지라고 하드포킹이라고 불리는 격가지를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격가지로 예를 들어서 난 오늘서부터 오픈소스니까 떼서 난 오늘서부터 여기서 새로 코인 유사 이름을 새로 정하겠죠. 인수코인 같이. 네네. 네. 근데 비트를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비트 인수 해가지고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막 열심히 개발을 해서 선언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사실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러려면 자기 새로운 코인을 선전하고 막 노력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에서 나온 격가지의 단점은 화폐 이외의 기능은 없어요.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이나 뭐 채굴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폐예요. 그냥 기능이 교환 가치 있는 화폐밖에 없는데 이더리움 뭐 다른가요?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막 넣으려고 하다 보니 안 돼서 그 새로운 기능을 넣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어요? 화폐 기능 말고.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좀 늘어나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만난 실제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걸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게임 코인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더 인수 게임이라고 하면 새로운 코인이에요. 그럼 이거는 요거를 사용하는 게이머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든 거죠. 그것이 장점은 한 회사가 그걸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버에 아까 그 분산해서 채굴자처럼 쭉 그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끼리 연합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일정한 노력을 하면 보상도 받고 그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런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음악 유통하시는 분들이 음원자와 실제로 듣는 사람들 간에 이 코인으로 유통을 시켜요. 음악. 저작권료도 클리어하게 다 계산하게 하고 그러면 음반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음반을 발행한 사람이 코인을 발행합니다. 자기 음악과 함께. 그리고 그걸 쭉 듣는 사람들이 음원의 저작권의 일부를 공유하게 돼요. 그럼 이게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저작권의 일부라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저작권료의 일부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겠죠. 자기 좋아하는 가수 또는 공연자의 음원이 널리 퍼지게.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코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나 봤더니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으로 있을 때 있었던 폐해. 이게 없어짐으로써 더 이익을 공유하기 좋아진다랄지 아니면 위조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들끼리 얼굴 보고 친한 사람들끼리 문서를 주고받으면 가짜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데 인터넷 세상에서 빨리 퍼지려면 어려우니까 공증제도가 옛날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공증 문서를 이더리움이 올려놓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 세 가지 기능이에요. 참여자와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문서나 이런 위조가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탈중앙적인 목적을 가진 이 세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수백 개씩 막 하루에도 태어나는 새로운 코인들을 공통 분모를 추리자면 공통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이고 더 엄밀히 따지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불리고 있는 블록체인 2.0, 가상화폐 2.0 뭐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생겨나서 그거에서 단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새로 더 만든 겁니다. 확장된 게 이제 이더리움으로 네, 만듭니다. 야, 이 신기한 컨셉이네요. 화폐가 실물 그 자체의 속성도 갖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비트코인이란 뭐냐, 이걸 사두면 얼마가 오를 것이냐 마냐, 나 오늘 돈 빼서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고민할 게 아니고 실물 경제를 돌리는 단위가 제일 중요한 단위가 화폐잖아요. 화폐란 게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화폐가 지금은 금융으로 넘어가서 저희 같은 사람이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뭔가를 사려면 화폐와 금융이라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거 자체의 컨셉이나 방향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 네네. 멀지 않은 미래에. 네. 그런 미래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가상화폐 현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콕 집어서 네.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들어요. 네. 지금은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거나 네. 대세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큰 관점에서는 그런데 왜냐하면 화폐의 경제가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움직임이 너무 빠르니까 지금 저는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막 모아서 분석해보고 이게 될지 안 될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발행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대세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새로운 코인들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이것을 인터넷이 생긴 이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코인, 새로운 토큰 경제 이게 만들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게 피부로 느껴오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그냥 우리가 실물을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 그 현찰을 주고받고 하던 거에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실물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록만 왔다 갔다 하는 네네.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은행들이 이제 인터넷 뱅킹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다 관리하고 했는데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게 불편한 거죠.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서버를 관리하면서 그런 기록들을 다 뭐 안전하게도 해주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술이 더 발전해서 다 각자 그냥 그런 중앙 시스템이 없이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니까 그거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화폐로서의 기능에다가 더 추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아까 음반 말씀하셨는데 음반 같은 것도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저작권 협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돈을 주면 걔네가 알아서 정산해서 근데 그 정산을 해서 주다 보니까 주먹구구로 되고 못 받고 막 이런 게 생기는데 기술을 기반으로 같이 붙여놓으면 음반이 팔리는 게 자동으로 집계되고 자동으로 정산되고 하니까 이거는 음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쓴다 그러면 이걸 써야지. 네, 네. 불편하게 할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되다 보니 이미 인터넷에서 기록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돈이 왔다 갔다 한 시대는 꽤 됐는데 기술이 더 발전했으니 그럼 이걸로 뭔가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가 생겨나겠구나. 이 정도 단계까지 온 겁니까? 네, 네,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소위 그 이더리움의 응용 중에 이제 스마트 장부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하고 가상화폐하고 실물 경제에 준하는 거래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 규약을 스마트 장부라는 걸 주고받으면 예를 들어서 음반을 사면 저작권료를 준다. 뭐 이렇게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게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면 돈과 그 계약이 그대로 이동되는 위반할 수 없게.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이제 IoT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질 때 스마트 기기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더리움에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서 기기 A가 기기 B에게 무슨 뭐 신호나 정보나 가치 있는 뭔가를 주고받을 때 돈을 주고받지 않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으면 훨씬 더 빨리 결제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IoT라고 불리는 그런 세상에 있는 많은 인터넷 기기에 가상화폐를 붙이려는 시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가속도 로봇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결제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상의 나를 펼쳐서 얘기해 보면 이제 심부름 가는 로봇이 가다가 자기 배터리가 더 떨어졌어. 그럼 배터리를 가서 셀프 주유소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찍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필요하니까 이제 요게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패러다임이 되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경제생활에. 결국에는 경제생활의 핵심은 제가 이해하는 거는 가치의 교환이거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가치한테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있네. 그럼 교환. 이 가치란 거는 저 사람은 쌀, 나는 고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결국 경제의 모든 것의 핵심은 교환인데 교환의 매개체가 현재까지는 화폐였단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이돈 또는 뭐 달러, 위안이든. 근데 그 화폐를 통해서 교환하면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태에서 장난을 칠 수 없게 그거를 이제 나라 권력이나 이런 분들이 화폐나 교환 부분길에서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리고 그거에 대응은 주로 은행이 했었고. 근데 경제 생활이란 거는 저희가 뭐 이더리움 세계로 가던 비트코인 세계로 가던 결국에는 교환이 핵심일 거란 말이죠.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얻을 것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필요한 걸 얻을 때 나는 뭘 대신 받을 것이냐. 그거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고 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기존의 화폐라는 게 결국에는 권력이거든요. 화폐와 교환 시스템을 틀어주고 있는 사람이 실은 권력자예요. 그게 국가이기도 했고 국가 이상으로 넘어가면 강대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통화가 기축화폐인 거고. 근데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세계가 펼쳐지면 기존의 경제 권력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겠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체 토큰 경제가 이루어지고 주고받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 토큰이 가치 평가는 어디서 매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 평가를 매기는 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뭐 투기장으로 좀 돌변한 감도 있지만 새로운 화폐가 마치 우리 주식하면 IPO 하듯이 새로운 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그게 시장적인 가치가 평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토큰들이 다양한 새로운 가상화폐들이 얼마만큼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 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잘 안정적으로 좀 유지돼서 투기적인 요소가 없고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빠지게 되면 그러한 이 새로운 블록체인 경제, 토큰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가치 평가의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지금 막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이 가상화폐의 거래소들이 한 10년, 20년 후를 위한 준비를 지금서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셔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몰라 일단 저희끼리 재밌으니까 하는데 아, 네네. 거래소라는 거는 안정된 거래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투기나 또는 뭔가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서 거기에 돈을 맡기고 교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거래소를 단단하게 안전하게 사회 시스템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과연 그게 국가의 역할이냐? 국가의 역할로 넘어간다면 기존 화폐 경제랑 달라지는 게 뭐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여기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것 같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나 그럴 수 있죠. 뭐 국회의원도 네. 굳이 뭐 이걸 해가지고 막 빚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풀어야 될 문제만 산적한데. 왜냐하면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폐와 교환 경제 시스템을 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들이라고요. 그들은 기존 화폐와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부를 얻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복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와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 가상화폐 얘기를 하면은 저 와이프가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와서 가상화폐 얘기를 해달래요. 그럼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주 그 심도 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기술 관점에서 생각을 다시 되짚어서 보면 지금까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막 엄청난 부를 이룬 인터넷에서 성공한 사업가들 있잖아요. 200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지상이 변동됐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노력이 엄청난 도전과 시도 끝에 이루어진 것이지 뭐 한두 사람이 그렇죠. 운이 좋아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만일에 그러한 도전 이제 경제 파라다임이 바뀌면서 주도권과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덜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덜하면 어떠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속도에 발을 못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건데요. 네. 왜냐면 IT 시대 00년도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그 과정을 보면 인터넷이 뭐야 했던 사람들은 옛 세대로 사라져버린 거고 네. 인터넷이 새로운 시대구나 해서 거기에서 밸류를 찾은 사람들이 좀 거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의 발명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상화폐는. 네, 맞습니다.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92년인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혹시 우리 웹브라우저 처음에 만든 거 뭐 쓰셨어요? 넷스케이프 주로 많이 쓰셨죠? 넷스케이프를 처음 봤죠. 네, 넷스케이프 전신인 모자이크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책에서만 봤던 네, 그 모자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유학하던 시절에 옆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당시에는 플로피 디스크 작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거 좀 써보세요. 막 이렇게 나눠줬어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원생이 있었거든요. 신입생한테 시킨 거죠. 땡볕에. 그럼 방학 때 막 집에 가는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저는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놓고, 쓰레기통에 놓고 꺼내가지고 플로피 디스크는 써야지. 그러고 지우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유닉스 가지고 브라우징 하는 게 훨씬 더 편했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래픽 브라우저는 약간 아무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술적 자만이 있는 사람도 뭐 이런 걸 가지고 난 그냥 유닉스 들어가서 할래. 까만 화면에. 네, 명령어 입력해가지고. 직접 입력해요. 그거 다 편하다. 뭔가 기술적 자긍심이 느껴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꽂힌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대학원생들이. 그 친구들은 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위인들이 돼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일종의 작은 비유였던 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던 얼마 안 된 기득권을 얼마만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가 필요한 시점, 계속 그런 시점이 빨라질 것 같고요. 그때 제가 텍스트 유닉스 환경을 버리고 새롭게 그래픽 환경으로 변화에 적응했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지 참 몰라요. 그걸 제가 바로 그냥 지금 김프로쇼에 안 나오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플로피 디스크만 제가 딴 데 사용했던 그런 게임 카피하신 건 아니죠? 비슷한 걸 카피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가상화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한 보석 같은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걸 좀 고민해보고 찾아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뭐 상당 기간 동안은 조정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세가 하나가 정해진 거는 아니니까. 네.
진짜 상상의 나라를 펼쳐 말씀드리는데요. 세계 국가 간의 권력 서열이 바뀔 수 있을 문제예요, 이거는. 네. 그죠. 근데 서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고들 하잖아요. 전 세계에 막 가장 많을 때도 있었고 막 뭐 한 20% 이상 차지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관심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쓰이게 할 것인가는 어른들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막 함부로 막 못 가게 하면서도 이렇게 잘 가게 유도해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인 에너지를 막 도박판에 뛰어든 나쁜 녀석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전자오락실에 많이 가던 친구들 지금 똑똑해서 전자공학 박사된 친구들 많거든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막 온라인 게임 하던 애들이 굉장히 유명한 게임 개발자 되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 현상을 잘 유도해주는 어르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멀리 보면서 판단을 네네.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우리하고 다르게 일본은 네네.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렇게 좀 유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그걸 정론은 아닌데요. 일본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일본은 빠찡고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동네마다 빠진 거 다 있잖아요. 네네. 맞죠. 그래서 거래도 사실은 도박이지만 하나의 게임처럼 도박을 게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범죄로 볼 것인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빠찡고 산업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 나 이거 올인해가지고 여기다 막 재산을 모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퇴근할 때 빠찡고에 들려서 간단한 오락을 하는 기분으로 자기는 온라인에서 비트코인의 이런 코인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걸 그냥 즐겁게 사고 팔면서 담뱃값을 번다. 이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거래소를 양성화해서 제도에 이렇게 두어도 규격이 잘 만들어진 거래소들이 건전하게 많아도 사회가 이렇게 사행성으로 막 흐트러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는 제가 일본 문화를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서 알기는 어렵지만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도 만일에 투기적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만 있어도 네.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40분 넘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냥 들으라고 하니까 듣긴 됐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40 비트코인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를 생각하시란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굉장히 확실하게 들어오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이게 정착이 화폐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하는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이게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내가 좀 사놓자. 그래가지고 요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화폐로 사고 팔고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내가 좀 묶어놓고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매우 금을 장기적으로. 모아놓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네. 약간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진짜 이렇게 다 날려도 손해가 안 되고 전혀 잊어버릴 수 있는 한 15초 정도 고민할 정도의 그 손실. 네. 사람마다 그 규모는 다르겠지만 그 정도 그냥 투자하고 빈번하게 거래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10년 돌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40비트코인 돼 있더라. 뭐 이런 시대를 그리면서 그냥 장기적으로 두시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전 재산을 막 빚을 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말리겠죠.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그게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네. 네. 그러니까 요 분야를 뭐 저희가 한 시간에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사실은 조금 몰라요. 과문해가지고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좀 찾아보시고 네, 이것저것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잘 찬찬히 보신 다음에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아직 천하를 제패한 무언가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네. 판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 본인이 정말 부담 없는 금액 뭐 전혀 아무런 저 없는 금액 정도 원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은 가지시더라도 그 이상의 막 어디 찍어주세요 네. 어디가 좋아요 뭐 이래가지고 아침에 사야 됩니까? 저녁에 사야 됩니까? 당장 보낼게 내가 막 그거는 하지 마시고 계좌 불러 뭐 그러지 마시고. 네. 근데 이게 유사 수신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보면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난 너한테 돈을 맡길게. 네가 알아서 해줘. 사람 믿는 게 제일 문제예요. 네, 근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채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이 컴퓨터 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채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굴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만 있으면.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컴퓨터 고장나면 컴닥터 아저씨한테 이렇게 맡기는 것처럼 나도 채굴을 하는데 난 채굴기는 잘 모르겠고 네가 채굴기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너에게 돈을 줄게. 라는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골치 아픈 거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사기 당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가장 위험하죠, 그런 거. 네. 왜냐면 그분들이 진심으로 진짜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면 사기가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대형 사기 사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네. 고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50만 원을 했다가 원본을 회복한 후 조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을. 나는 투자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려면 몇 년 뒤에는 아파트 가로을 때 평당 1,500이냐 2,000이냐 3,000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그 단위가 평당 몇 비트코인이라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를 혹은 몇 이더리움. 네. 야, 이렇게 제가 네. 집에서 설명을 했으면 와이프가 잠을 안 자고 네. 귀 기울여 들었을 텐데. 내가 쓰는 돈이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저걸로.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뉴스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알아들으시면 네. 그래? 그러면 비트코인 무조건 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건 지금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일 수도 있고 뭐 제3의 다른 그렇죠. 비트인스일 수도 있고 네. 뭐 그건 모르겠으나 아직 뭐 김프로 코인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김프로 코인. 그거 요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기반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청취자분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김프로 코인이 발전해서 청취자들도 같이 돈 벌고, 이것도 방법이죠. 김프로도 여기서 돈 벌고 뭐 이런.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한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미래가 밝은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의 이제 정책적인, 뭐 정치적인 이런 또 결정들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그 시기가 빨라지고 늦어지고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고 모바일 시대가 뭐 더 다른 기술로도 이제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올 거라면 요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찬찬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보시면 좋겠다. 고민도 해보시고 여기 찾아도 보시고 뭐 이런 계기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딱히 뭐 그렇게 제 얘기가 도움이 되드렸을지 굉장히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본격 저희가 자장가 방송으로. 저희 김프로쇼의 IT 테크놀로지 쪽에 이제 그렇죠. 네. 자주 모셔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거를 좀 여쭤보고. 청취자들이 불면증 있는 분들에게 자, 오늘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듣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또 테크 이슈가 있을 때 모셔가지고 또 자주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로 한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각이 기술로 세상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방송 나와서 말씀 듣고 몇 가지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기술을 세상의 관점에서 다시 바깥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아무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자주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펜타 시크리티의 한인수 의사님 모시고 얘기 나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